예, 새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전국은 산 넘어 산입니다. 여야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요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또 한 번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적폐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속도전을 의미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대담의 주제 이 키워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산안 통과 후폭풍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은 뭐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상임위들이 좀 파행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지각국회,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막지 못했다는 어떤 그 국민적 분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입장들을 내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실력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건 이제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통과된 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이제는 뭐 야당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견제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에도 열심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표결로 본다고 하면 뭐 부결됐을 가능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하면서 결국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는 야당으로서 법안 심사에서 들어가서 야당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만약에 법안에서 야당이 생각하는 바꿔야 될 부분이나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김 교수님, 한국당이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보이콧인지 이게 뭐 대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혀 정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고요.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예산안 통과 처리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기일을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한국당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숫자상으로 사실 한국당이 예산안 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라면은 국민의당에 대한 설득 과정이라든지 또 바른정당이 의석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적어도 보수 야당으로서 함께 공조를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 전혀 부재했다라는 것들이 비판의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정기국회는 거의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은 실제 지금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많은 부분들이 매진돼 있기 때문에 일단 차기 원내 지도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가가 일단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이제 가장 반발하는 게 즉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뒷거래 의혹 아니겠습니까? 사실 글쎄요, 실체를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 특히 또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의 그 카카오톡 메시지 가지고 계속해서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사람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끼어 팔기식,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다시 한번 비판합니다. 그러한 꼼수 정치, 구태 정치는 조만간에 자승자박, 부메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중대 정당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국민의당 권은희 부대표와 의견 교환 차원에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무슨 큰 건수라도 잡은 듯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이 갖는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것인지 지금의 헌법과 선거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저기 박홍근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해명을 했죠. 예, 그런데 했죠. 한국당 쪽에서는 그런 해명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뭐 주고받기식 그런 딜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박홍근 의원이나 아니면 권은희 의원이 그냥 의견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걸 합의된 내용이나 합의된 문구는 아니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뭐 진실성은 두 분만 아는 것이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합의된 내용이면 발표를 했겠죠. 그러나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합의하기 전에 일단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부대표끼리 일단 의견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건 그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예. 저게 반드시 저것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연계돼 있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국회라고 하는 건 당이 만나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뭔가를 여당이 요구하고 여당이 일정 부분을 받아주고 이러면서 협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밀실에서 정말 잘못된 것을 주고받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일정 부분 당과 당이 서로의 이익이 위해서 서로가 주고받는 형식의 협상을 이루는 것은 어찌 보면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투명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 또 그것이 국민의 어떤 국민의 어떤 이익과 예. 국가의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는 범위 내에서는 예. 당과 당이 어떤 협의를 하는 것 자체까지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협치 말씀하셨는데 워낙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 있을 것 같고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일이 언제쯤 생길까 사실 좀 염려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늘 오찬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시국회 일정을 일단 합의를 했는데 글쎄요 이 입법 과정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통과는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임시국회 과정에서의 쟁점 법안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고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 국정원법 개정안이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칼날을 굉장히 날카롭게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 공수처 신설이라는 부분들과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쟁점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당이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싶어도 116석의 의석수로는 이 모든 법안 통과에 대한 저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른정당과의 공조 협의가 있게 된다라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쟁점 법안들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예. 현재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입법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안에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공조가 깨졌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법안 가지고 개혁 쟁점 법안들 함께 어떻게 합의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 데에 중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논의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하고 입법 통과 절차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부 원안을 또 부의하도록 국회 선진화법에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 법안 예, 통과가 예. 됐지만 지금은 이제 180석이 넘지 않게 됐을 경우는 이걸 신속하게 통과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사회적 참사 기본법에 대한 통과 과정을 봤지만 이 패스트 트랙에 따라서 이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을 경우는 상당 기간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21석 의석을 가지고 예. 국민의당의 의석을 합치더라도 예. 이 국정원법 개정안 같은 그 굉장히 첨예한 내용들이 있는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각 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궁금한 게 우리 방금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에 처리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조가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입법 과정에서도 두 당이 공조가 과연 될 건가 그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단하기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만 보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일단 입법 과정에서 협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바른정당과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산안 과정에서 좀 그렇죠. 불편했죠.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니까 본인이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나 아니면 어떤 공조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바른정당과의 어떤 합당이나 아니면 협치 이런 부분들을 좀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예.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협치를 더 강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김병민 교수도 얘기했지만 방송법 개정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더 올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국정원 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도 일정 부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뭐 호남 중진들도 그렇지만 국민의당 원래 입장 자체가 국정원법이 지금 현재 국정원법은 일정 부분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민주당과 협치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과 선을 긋고 한쪽과만 협치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뭐 제3당으로서의 본인들의 몸값을 자꾸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예.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익되는 것들을 양쪽과 함께 딜을 하면서 얻어낼 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들 조금 실망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사실상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곧 떠나지 마지막이죠.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동철 원내대표가 자리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에 조찬 회동 정우택 원내대표 빼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또 위로의 이야기도 오갔다는데 지금 보시면요 화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당에서 제대로 평가 못 받은 것 같다. 또 못한 것도 없는데 문매 맞으셔서 저게 위로의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택 대표도 마지막 떠나면서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산안 통과를 거치면서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물론 그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 나와 사인한 걸 보여주면서 언론 앞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종 합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가로 열고 유보라고 했지만 가로 열고 유보를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기에 그냥 사인 낸 거 보고 발표하는데 본인이 직접 읽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최종 발표인 것처럼 인식을 했는데 그것 예.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예. 당내에서도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이하게도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단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도 해결이 하고 또 국회 운영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서 예. 원내대표 사이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이견이 예. 없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로를 던진 거고 이제 고생하고 떠나는 이제 원내대표에게 예. 아무래도 고생했다는 말에 덕담을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한국당의 원내 지도부의 지역구 예산이 조금 많이 갔다. 그래서 장제훈 대변인이 좀 발끈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글쎄요, 좀 비판 글을 올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호택 원내대표 그리고 김광림 정책위 의장 등의 이 지역구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액 편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도 있고 명분도 잃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수적인 유권자 혹은 보수 언론까지도 나서서 이번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실리를 누군가가 챙겼다라면은 예. 그 안에서 2+2+2 회동이라고 하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간의 협의체 회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당이 가진 의석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거치고 나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결국 예산안 처리 기간에 지나게 돼서 발목 잡는 모든 부분의 책임을 한국당이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서 보니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예산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아니때 굴뚝에 연기나는 것처럼 해당 의원들이 좀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좀 치닫는 결정적인 이유는 원내대표 경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까지 홍준표 대표 체제와는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홍준표 대표도 본인 스스로도 나서서 얘기를 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와는 내가 대표 되기 전에 원내대표 된 분이라 깊게 소통하지 않는다. 다만 차기 원내대표가 된 인물과는 깊게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 장제원 대변인의 얘기도 뭐 전적으로 어디까지가 본인의 속마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현재 한국당 원내 의원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내대표 경선에도 같이 정치적 맥락이 닿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저 하고 가죠. 자, 오늘 이제 중립 후보들 단일화 결과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후 늦게 나올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렇다면 뭐 저희들이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그냥 자, 친홍, 친박, 그다음에 이제 중립 후보 이렇게 되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이게 뭘까요? 대결이 치열할 거다 이런 예상이 전반적이던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중립 후보 같은 게 마지막까지 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립 후보가 어느 형태로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친박 친홍도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당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친박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친홍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는 뭐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친박은 아니더라도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립적 성향의 단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다시 들어왔던 예. 복당파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홍준표 대표 측하고 지금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원래는 여기서 될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이제는 중립 후보의 어떤 그 단일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 의원들이 의외의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심이 좀 네. 작용할까요? 네. 홍심이 작용하는 건 이제 김성태 의원에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단순한 홍심뿐만이 아니라 주된 그 나름대로 변수 중에 하나는 김무성 의원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바른정당에서 복당을 한 의원들 중심으로 또 과거에 한때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세를 형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가 홍준표 대표 체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체제 내에서 같은 공통의 좀 관심사로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좀 높은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유력한 변수가 바로 오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 중립지대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표를 한다 그랬을 때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 여기에서 홍문종,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볼 수 있는 홍문종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김성태 의원이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전체적인 관망세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만약에 결선 투표에 이주영 의원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는 또 누가 될지가 모른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의 이 중립 후보의 단일화가 만약 이주영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는 마지막 뚜껑을 열 때까지 사실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표심도 궁금한데요. 오늘 오후에 나올 중립지대 후보 누가 되는지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할까요? 이번 키워드 이게 좀 이제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 글쎄요, 이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이 적지 않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의 의미는 속도전이다. 수사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했고요. 검찰 쪽에도 해명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검찰 쪽에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적폐 수사 투입하는 검사가 40명 안팎이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3개월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끌어왔던 것 아니다. 그래서 뭐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불식시키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발언이 마치 연내에 모든 걸 끝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우려를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게 시점을 정해놓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비리가 나올 수도 있고 비리가 나오면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또 덮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게 언제 끝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도 발견되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지금 뭐 소위 적폐 수사라고 얘기하는 예. 이런 수사들에 대해서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고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예. 지금 촛불 혁명이나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시작은 이렇게 요란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돼버리면 그럼 국민들이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네.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끝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일단 네. 벌려놨으면 마무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런 의미로 하기보다는 좀 빨리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야당에서는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예, 보니까 예.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정치적인 어떤 압박 또는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고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예. 제가 볼 때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예. 의미로 한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듭니다. 대목에서 문 총장 얘기를 듣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고 가기죠. 그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야가 저
문구에 대해서 저 발언에 대해서 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하나의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일부 검찰 입장에서는 변창훈 검사의 이제 투신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내부의 또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나름대로 중립성을 가지고 또 자체적인 소신을 갖고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있었던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한 최근의 소환 조사 같은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정원의 개혁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게 되면은 그거를 받아서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적폐청산 TF들이 줄줄이 있는 건데 여기서 오게 되는 수사를 받아갖고 수사 의뢰를 받아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과거의 하명 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내까지는 이 문제들을 이제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적인 이 단체라든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있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어디까지 정치권이 개입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심들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요. 국민 3명 중 2명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 구속 적부심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예. 잘못됐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번 문무일 총장의 발언과 관련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일단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적부심사에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에 아무런 변화, 그러니까 별다른 다른 증거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는 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검찰은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를 했고 그걸 발부가 됐었는데 그걸 법원이 다시 뒤집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는 상당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신청했다가 기각이 돼버리면 검찰의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법원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신경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법원은 뭐 법원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사법부를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좀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적부심사에서 바뀌는 경우 특별히 중간에 어떤 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가 나왔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시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판사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재판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진실을 파헤치는데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맞는지 국민 여러분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교 지도자와 초청 오찬을 했습니다. 사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사면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처음인데요. 연말 연초 뭐 어느 정도 시기도 문제죠. 그리고 대상도 문제인데 일단 연초가 될 확률이 높고 내년 초 그렇죠. 대상 관련해서는 정치인과 경제인 그러니까 뭐 이런 민생 쪽에 치중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했던 그 5개 집회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지침 내린 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 쪽에. 예. 그거 코드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좀 비난을 받았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말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신년 맞아서 특별 사면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다만 그러니까 집회에 관련돼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비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사면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전국을 뚫고 나가는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이번 사면에서는 만약에 뭐 집회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사면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민생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생계형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서 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거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민생사범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아주 적은 거지만 여러 가지 뭐 운전면허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 아마 신년에 하는 만약에 사면을 한다고 하면 예. 특별 사면의 어떤 주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김 교수님 여쭤볼게요. 그 최경환 의원요. 잠깐 뭐 최 네네. 의원 얘기도 앞서 한국당 얘기하면서 잠깐 이름이 거명되긴 했는데 자, 어제 오전 10시인가요? 그때 이제 수석을 해서 오늘 오전 6시 나왔어요. 2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글쎄요. 그 1억 원 특활비 수수 건인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잡아서 검찰에 조사를 했다. 글쎄요. 또 굉장히 뭐 따질 네. 일이 굉장히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고강도 조사라고 볼 수 있는 예. 건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4번째 소환에 응한 거지 않습니까? 3번의 소환에 불응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소환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예. 이 과정에서 1억 원 특활비를 수수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 1억 원을 줬다는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현수 전 실장에 대한 분명하게 어디서 어떻게 줬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있는 건데 최경환 의원은 이 들어가는 포토 라인에 서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묻고 따질 부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예. 특히나 검찰이 소환 조사하기 이전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을 수집했는지 여부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20시간 조사를 하고 사실 긴급 체포하기는 부담이었을 거고요. 그동안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환에도 불응하거나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동안의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9일까지가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부담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 예. 다시 또 임시국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모든 문턱은 국회 공으로 돌아가는 터라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는 좀 더 검찰의 판단을 그러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신 구속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임시국회가 바로 시작이 되는. 바로 시작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 구속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황인데. 이게 최경환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늘자로는 이우연 의원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에 예,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압수수색이죠. 됐고 예. 차례대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할 것이고 예, 예. 여기에 불응하게 되면 또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오게 될 건데 다 현역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한국당의 반응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한국당이 사실 거부를 하더라도 나머지 그 당의 의원들만 가지고도 과반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당을 비롯한 타당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그걸 같습니다. 가지고 뭐 방탄 국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의원 방금 말씀하신 만약 지금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예. 만약 이제 국회가 그걸 처리를 안 하거나 예. 부결을 해버리면 방탄국회란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특권 내려놓기 하면서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했는데 결국 안 내려놓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정말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발언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잡아간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막아줘야죠, 국회가. 예, 그러니까 예.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발표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국회가 당연히 보호해줘야 될 얘기지만 예, 예. 비리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수사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건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수사를 안 받고 국회 임기 중 회기 중이라고 해서 그걸 도망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국회의원 스스로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나와서 조사도 받고 예. 구속영장 발부되면 적부심 심사도 받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한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IOC가 러시아에 그러니까 도핑 관련해서 그렇죠. 불법 조작 예. 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들통이 났죠. 그래서 예, 이제 그랬었죠. 평창 올림픽 국가 자격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참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는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좀 그렇죠. 안도를 했어요. 그렇죠. 위안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흥행 여부를 떠나서 글쎄요 축제 분위기고 이런 상황에 치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러시아 대표단이 전체가 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러시아 국기를 달고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개인 자격으로 올 수 있지만, 근데 개인 자격으로 온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선수 입장에서는 뭐 참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과연 뭐 예를 들면 뭐 피겨 스케이팅의 가장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라든지, 또 이제 동계 스포츠에서 러시아가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참가하고 아이스하키 팀 같은 팀이 참가해줘야 사실은 예.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평창 올림픽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되는데 예.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사실 예. 일정 부분 우리도 타격을 받고요. 예. 티켓 판매도 당장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위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오는 사람들이 누가 될 거냐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IOC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혜택을 줘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료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또 어쨌든 올림픽이 좀 성대하게 치러져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예. 이제 안현수 선수는 오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치는 전 정부에서 했지만은 치르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가는 상황인데 정부나 청와대도 좀 고심할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도 굉장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개인의 출전까지는 막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천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개인의 출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성명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터고요. 여기 대해서 청와대도 조금 더 나서서 한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 관계 속에서 예. 평창 올림픽에 개인의 출전을 조금 더 독려해줬으면 하는 메시지들을 아마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얘기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성원도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